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겨울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해 지상에서의 징역을 도울 것으로 예상됐던 시기는 푸틴의 군대에게는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만에 지식겨진 러시아군 시신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들판과 도로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피바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안일해질 여유가 없습니다. 봄에 닥쳐올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하며 이는 영상 후반에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러시아군을 괴멸시킨 겨울 왕국으로 만든 것은 엄청난 일이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참혹한 전투에서 그 영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치가 공개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에르스키의 발표입니다. 그는 지난 겨울 석 달 동안 우리는 적이 보충한 병력보다 더 많은 적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보면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러시아는 무려 92,85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전사자와 부상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시에르스키는 이것이 하루 평균 1,031명의 병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가 겨울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주된 이유이며 러시아가 2026년 성공적인 공세의 기반을 다질 시기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겨울의 피바다에서 러시아가 잃은 것은 병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수천 대에 달하는 러시아 장비들이 불타고 파괴되어 러시아가 2026년에 추진하려는 공세에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겨울 3개월 동안 322대의 전차가 손실되어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기계화 공격을 해도 여전히 월 100대 이상 전차를 잃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연간 약 400대의 전차만을 생산 및 재생산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최신형 T-92이 아니라 개조된 T-80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T-90을 연간 약 250대 정도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차 손실과 함께 러시아는 겨울 동안 장갑 전투 차량 430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 110대, 그리고 2,967문의 포병 장비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 55대를 무력화해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에서 드론 미사일 공격을 위한 안전한 항로를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러시아 항공기 5대와 헬리콥터 1대가 격추됐습니다. 드론 분야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작전에 필수적인 드론 65,269대를 잃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겨울 동안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특수장비 65대도 파괴했습니다. 차량 분야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전차와 장갑차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또 다른 일만 1,927대의 차량, 이 러시아 군대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차량들은 오토바이, 트럭, 그리고 기타 운송수단들로 푸틴의 전쟁이 러시아의 전차와 장갑차 비축량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이후 러시아가 병력과 군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것들입니다. 또한 해군이 거의 없는 우크라이나도 겨울에 수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함정 한 척과 잠수함 한 척을 격침시켰고 이미 예전 작전 기지에서 너무 멀리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흑해 함대를 더욱 해체시켰습니다. 이제 흑해에서의 존재감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계획대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월 26일 애틀랜틱 카운슬은 러시아가 2025년 겨울과 2026년 초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끊임없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전력과 난방 시설이 파괴되면서 얼어붙는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얼어붙게 만들어 비전투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감으로써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의 표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살 수 없는 곳,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주권 국가로 만들어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는 껍데기 국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산업 역량과 기본 편의 시설을 파괴해 최소한의 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틀란틱 카운슬은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사기를 꺾고 푸틴이 평화 조건을 주도하길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겨울 전쟁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봄이 오면서 우크라이나는 따뜻한 몇 달 동안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을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가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어 전쟁에서 이탈시키려는 데 집중한 결과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크렘린이 본질을 놓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불과 3개월간의 전투에서 9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고로 1979,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러시아가 잃은 병력은 이 숫자의 6분의 1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잘했네요, 푸틴.
소련의 전성기 때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던 군대보다도 덜 효과적인 군대를 만들어냈으니 말이죠. 또한 동장군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봄이 와도 러시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방역에 대응해야 합니다. 곧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게다가 따뜻한 날씨가 우크라이나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엄청난 수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3월 1일부터 2일까지 하루 만에 96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는 겨울 동안 평균적으로 잃었던 1031명보다는 약간 적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하루에 약 1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겨울의 유혈 사태가 봄의 학살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푸틴은 속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많은 병력을 잃는 건 새롭지 않아 러시아가 영토를 얻고 있다면 겨울의 유혈 사태도 같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푸틴, 그건 러시아의 더 큰 문제야. 러시아는 이런 손실을 정당화할 만큼의 영토를 전혀 점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령했던 영토마저 엄청난 속도로 잃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고 있습니다. 곧 그 반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12월, 1월, 2월 동안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수치를 살펴보죠. 참고로 그 3개월 동안 92,8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한 달 평균 38,160명의 사상자가 나온 셈입니다. 12월에는 우크라이나 속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445제곱킬로미터, 즉 171.8 제곱마일을 점령했습니다. 그 결과 제곱마일당 거의 171명의 병사가 사상당한 셈이 됩니다. 1월과 2월의 확정된 수치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쟁연구소 ISW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겨우 572제곱킬로미터, 즉 220.85제곱마일만을 점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하루 약 4.4제곱마일로 같은 속도라면 2월 남은 기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39.7제곱마일 더 점령했을 것입니다. 모든 수치를 합치면 약 260.6제곱마일을 점령하는데 61,7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점령한 1제곱마일당 2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즉, 러시아는 겨울에 징역이 느려졌고 우크라이나 점령 1제곱마일당 더 많은 병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겨울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초라한 성과는 푸틴의 봄, 여름 공세 준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에 다룹니다. 러시아가 작은 성과에 집중할 때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2월 말쯤 우크라이나의 공수부대와 주요 드론 부대, 그리고 지상에서 수색 및 선멸 작전을 수행하는 돌격 부대들이 남부와 남동부 우크라이나의 회색지대와 점령지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렉산드리우스크 측에서 대규모 공세가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에서 러시아의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고 크림반도 방향으로도 느리지만 확실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세의 목적은 러시아군 소규모 침투 병력의 완전 섬멸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작전과 전선 전반의 통신에 사용하던 스타링크 접근 권한을 이르으면서 우크라이나는 2월 한 달 동안 이미 실패로 치닫던 러시아의 겨울 전쟁을 푸틴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굴욕적인 광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곧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앞서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불과 몇 주 만에 러시아로부터 약 300제곱킬로미터, 즉 약 115제곱마일의 영토를 해방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8개 거점을 탈환해 이를 요새화된 방어기지와 남쪽 징역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의 겨울 방역은 2월 22일까지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그 시점까지 400제곱킬로미터, 즉 155제곱마일이 해방된 영토를 확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1월 말에 탈환한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깊은 시청자라면 수치만 듣고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펼쳤지만 병력을 갈아넣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의 방역으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이번 겨울 전세 역전이 매우 넓게 일어나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역침공한 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점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딥스테이트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는 러시아가 1, 2월 ISW 보고보다 적은 영토를 점령했다고 주장합니다. 딥스테이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1월에 우크라이나 영토 245제곱킬로미터 94.5제곱마일을 점령했고 2월에는 고작 126제곱킬로미터 48.6제곱마일만을 추가로 점령했습니다. 만약 그 수치가 정확하다면 이는 우크라이나가 2022년 1월 말부터 2월 사이에 러시아가 같은 기간 동안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해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혹독한 겨울이 푸틴에게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최선의 시나리오는 몇 달간의 정체 상태에 여기저기서 약간의 이득을 보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대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맹렬하게 방역해 푸틴의 쇠약해지고 죽어가는 군대가 점령한 영토의 3배 이상을 되찾는 상황에 직면해 꺼 있습니다. 그 비바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균형이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로 기울었습니다. 컴백 얼라이브 재단의 대표이자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청 감독위원회 위원인 타라스 슈무트는 3월 1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러시아가 겨울 전투에서 패배했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날이 길어지며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잃은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본 우크라이나의 최대 규모 탈러시아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겨울에 유혈 사태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시켰고 이는 푸틴이 러시아군의 대규모 성과를 안겨줄 봄과 여름을 준비하려 애쓰는 가운데 러시아가 점점 힘이 빠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겨울 공세가 아무리 인상적이었다 해도 지금은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 러시아는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겨울 전사들이 3개월 만에 큰 성과를 내면서 그 계획에 큰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젤렌스키 본인도 그 계획들을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겨울 내내 우크라이나를 강타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항복하거나 대부분 전사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겨울 3개월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 738발, 유도 항공폭탄 14,670발, 그리고 거의 19,000대의 공격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의 최대 규모 단일 공격 중 하나는 12월 6일 50발 이상의 미사일 등 700개의 공중 표적이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앞서서 언급한 테러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전쟁이 봄으로 접어들면서 러시아가 가진 유일한 구원은 지상군이 밀리거나 대규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멀리서 우크라이나를 폭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과 드론도 러시아군의 지상 공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ISW와 TVP 월드는 모두 이 계획된 공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딥스테이트 자료를 인용한 후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10만 명 이상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동부로 대규모 진격을 계획 중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2025년 여름부터 2026년까지 러시아가 포크로프스크 점령에 투입한 17만 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러시아가 포크로프스크보다 더 견고한 도네츠크, 요새 벨트의 나머지 지역을 7만 명 적은 병력으로 어떻게 공략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동부에 10만 명의 병력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럽 대부분의 현역 군대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포격을 시작했으며 이는 도네츠크로 더 깊이 진격하려는 준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026년 봄, 여름에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방향 진격을 노린다는 암시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남부에서 우크라이나가 하는 일은 다가올 러시아 공세의 두 번째 국면에 대비한 영토 해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해방된 남부 정착지를 되찾으려 더 많은 예비군을 쓰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그게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도네츠크에 있는 병력이 2025년 여름 러시아가 집결시켰던 병력보다 더 적은 상황에서 이는 그 병력을 더욱 약화시킬 뿐입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것에서 암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야심차게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계획이 2027년까지 이어지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입수해 푸틴에게 큰 타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가의 동부, 즉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포리자 지역 방향으로 계속 진격하고 싶어하며 또한 드니프로 방향으로도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렵지만 오데사 지역도 노리고 있다고 젤렌스키는 3월 2일에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젤렌스키의 지적과 겨울 실패로 인한 피해를 보면 러시아는 이를 실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을 보고 있지만 젤렌스키는 이 지도들이 현실과 무관하다고 한댔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임스가 지적했듯이 러시아는 이제 푸틴의 전쟁을 위해 자원병을 공식적으로 모집하는 숫자가 전장에서 잃는 병사 수보다 적어졌습니다. 이 매체는 서방 당국자들이 제시한 수치가 시르스키의 것보다 러시아에 더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11월부터 1월까지 한 달 평균 4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겨울 내내 몇천 명의 모집 부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역량 부족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자원병을 모집하지 못할 때마다 예비군에서 병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 예비군들은 원래 봄, 여름 공세 준비 훈련 중이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에 투입돼 목숨을 잃을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는 푸틴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에 투입 예정이 아니던 병사들까지 잃었고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징역에 필요한 영토도 상실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여러 면에서 소진된 세력입니다. 푸틴은 심각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동시에 낮은 유가와 제재로 인한 러시아 자원의 제약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월 16일 러시아의 수출 수익이 감소하고 재정 적자가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 경제가 죽음의 지대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내내 자원병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해 병력 우위를 유지한 크렘린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돈이 바닥나면 러시아에 남는 것은 이미 조기에 투입되어 겨울 내내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예비군뿐입니다. 이 모든 점을 볼 때 겨울 동안 러시아의 큰 희생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대 규모 영토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과 장비를 너무 빠른 속도로 잃고 있어서 봄과 여름에 계획한 모든 공세가 이미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27 연말까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이제 정확히 합니다. 이제부터 우크라이나의 모든 행동은 푸틴의 흔들리는 계획을 저지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스타링크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겨울 방역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타링크 중단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70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하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최신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